자, 요즘 제가 시리아 또 터키 관련해서 계속 이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야, 이 시리아의 방공망이 북한의 방공망보다 더 조밀하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지난번에 뭐 이제 이란하고 문제가 있을 때 미국하고 그때도 보니까 이 테헤란의 방공망이 평양보다 훨씬 더 조밀하다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터키가 시리아를 연방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공망이 조밀한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방공망을 시리아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자, 북한 방공망 분석. 시리아 사례로 본 북한의 방공 능력은 어느 정도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북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평양 또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 밀집 지역이다. 그래서 뭐 정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방공망인지 그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공군이 이거 때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가 터키 F-16 전투기 격추를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펜스 블로그에 이렇게 보도를 했죠. 시리아 정부군의 S-200, 나토에서는 SA-5라고 하는데 장거리 중고도 방공 시스템이 터키 공군 F-16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요격에 실패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3일 이들리브 공습 작전에 나선 터키 공군 F-16 전투기 편대를 향해서 SA-5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F-16은 곧 RWR을 통해서 미사일 접근을 확인하고 회피 기동에 나서서 미사일을 피한 뒤에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다. 터키 공군은 이들리브 공습을 통해서 L-39 전투기 1대, 헬기 5대를 격추 또는 파괴하고 장갑 차량 23대, 대공포 등 각종 화포 23문, SA-11, 부크, M1-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 1개소, 그리고 판칠 S-1 야전 방공체계 1대 등을 격파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출발을 합니다. 왜냐? SA-5를 발사를 했는데 터키의 F-16이 너무나 간단하게 회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SA-5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주력, 북한의 최하이엔드급 방공 무기입니다. 그런데 터키 공군의 F-16은 우리 한국 공군의 KF-16하고 거의 흡사한 등급의 F-16이에요. 도입 연도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양에 따라서 능력이 많이 차이 날 수 있는데 터키께 우리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러면은 쏜 미사일은 북한 거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회피한 전투기는 우리 공군하고 똑같은 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터키 F-16들이 단 그날 하루에 올린 전과인데 이게 뭐 우리 남북 간에 전쟁하듯이 정말 뭐 완전히 초대규모로 가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투기 1대를 격추시켰고 헬기 5대를 격추 또는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장갑 차량, 탱크, 장갑차 포함해서 23대를 격파를 했고 그리고 화포, 그리고 대공포 다 합해서 23문 격파하고 자, SA-11, 부크 이걸 이제 격파를 했는데 이거는 나름 시리아로서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왜냐? 나머지 SA-5나 SA-2나 이런 것들은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이럴 때 만든 미사일들인데 이 부크는 그래도 1980년대 이후에 만든 미사일이니까 나름 신형이에요. 그런데 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1개를 박살을 내버렸고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야전 방공 시스템 판치르 역시 이날 또 1대를 또 격파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야, 우리 F-16이 혹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시리아의 방공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하고 북한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아의 밀집 방공망입니다.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쫙 깔려 있는데 모두 다 뚫렸습니다. 자, 시리아는 말이죠. 영토가 이런 식으로 동쪽에도 많이 있는데 이 동쪽에는 뭐 이제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공격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는 돌아와서 공격할 수 있는 이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이 지역에 완전히 밀집을 시켜놓고 있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라색 원이 있습니다. 큰 원이 있죠.
이게 이제 SA5입니다. 북한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그 SA5인데 시리아는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A5로 원을 완전히 중첩을 시켜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SA2 북한이 46개 포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빨간색 원, 작은 원입니다. 여기 이제 사정거리 45km짜리인데 시리아는 37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수도 다마스쿠스 그리고 북쪽 해안 여기에 이제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SA3 이것도 역시 북한이 지금 이제 평양 인근에 한 10개 정도를 갖다 놓고 있는데 여기는 훨씬 많아요. 39개 포대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다마스쿠스와 서부 해안지대에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SA6 이것도 50개 포대나 갖다 놨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중첩 방어를 했고, 지금 이제 터키가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들리브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들리브 지역에도 S200, 즉 SA5가 2개가 중첩 방어하고 있고, 남쪽에 다마스쿠스 인근에 배치해 놓은 이 S200도 여기에 역시 걸쳐져 있죠. 그리고 북한이 역시 또 가지고 있는 SA2도 이 이들리브 지역에 여러 개의 기지가 중첩이 되어 있고, 또 SA3도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층 방어를 해놓은 이 지역에 터키 F-16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과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시리아는 이 다마스쿠스 인근 해가지고 이쪽 해서 S-300 이제 나름 이제 더 신형 미사일이죠. S-300 2개 포대를 다시 이 지역을 전체를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이제 터키 전투기가 들어간 이 이들리브 지역에 S-300 하나, 그리고 또 SA5, S200이죠. 이거 3개, 그리고 이제 SA2 여러 개, 그리고 SA3는 더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쫙 완전히 중첩 방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들리브 지역이고, 여기에 지금 터키 전투기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은 전부 다 구식이에요. 19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까지 만든 그런 구식 방공 무기들이고, 이제 시리아는 신식 무기도 샀습니다. 왜? 계속 이제 이스라엘하고 붙으니까. 그래서 SA-11 부크 이걸 이제 샀어요. 이거를 이제 다량 깔아놨는데 이게 이번에 박살난 거 아니겠습니까? 레이더 탐지 거리가 무려 140km입니다. 미사일 유도 방식은 액티브 레이더고요. 사정 거리는 42km. 그리고 사정 고도는 25km. 그리고 이들은 러시아의 카달로그에 보면 스커드 미사일, 또 에이테킴스 이런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여객이 가능하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시리아는 이것을 60대 이상을 조달을 했어요.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자, 이 부크가 바로 2014년 크림반도를 공격했던 러시아, 그리고 그 반군이죠. 도니제트 반군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켰던 바로 그 미사일이 바로 부크예요. 자, 이랬는데 이런 걸 지금 이번에 그 터키 F-16이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정거리가 42km.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SA2보다 훨씬 신형이죠. 그런데 북한에는 이 부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치르 SA-20이라고 하는데 레이더 탐지거리 50km, 그리고 사정거리는 20km, 사정고도는 15km. 또 역시 이들이 카달로그에 역시 이것도 탄도미사일까지 여기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57대를 주문해서 2019년 말까지 37대를 인수를 했는데, 이번 터키의 공습으로 최근 며칠 사이에 판치르 2대가 격파가 됐고,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계속 때려가지고 한 7대 이상이 파괴가 됐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북한에는 없는 그런 미사일까지도, 대공 미사일까지도 지금 갖다 놨어요. 이런 건 신형입니다. 이건 뭐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최신형이고, 이거는 나름 한 세대, 즉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세대 더 발전된 그런 미사일이에요. 자, 이랬는데도 터키 F-16에게, 스텔스기도 아니고 F-16에게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자, 러시아제 밀집 방공망을 돌파하는 데는 스텔스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쭉 그 순서대로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전들만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밑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2019년 12월 29일 날 미국이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죠. 스텔스기 아니죠. 그걸 동원해가지고 그 시리아의 동쪽에 있는 알카임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공습 성공했죠. 그런데 그 알카임 인근에 러시아의 S-400이 한 100km 전방에 있어요.
S400은 뭐 400km 뭐 이런 거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S400이 있었는데 대응을 실패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그냥 갔겠습니까? 전자전 좀 했겠죠.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열흘 후에 다시 이스라엘 공군이 F-15I를 동원해가지고 역시 알카임에 또 때렸습니다. 역시 러시아가 방공망 S-400을 갖고 있었는데 대응을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 6일입니다. 이제 이로부터 2달이 지났죠.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어요. 수도를. 아까 수도 봤지 않습니까? 방공망이 얼마나 조밀하게 있는지. 여기는 뭐 셀 수도 없어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방공망. 평양은 비교도 안 되는 방공망 밀집도입니다. 여기를 이스라엘이 F-16을 동원해서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러시아 방공망 역시 대응을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러시아가 S-400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대응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터키가 3월 1일부터 이들리브 공습작전 계속하고 있는데 터키는 전자전기도 없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전자전기가 있는데 터키는 전자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전기 없이 들어가서 지금 막 때리는 겁니다. SA-5 대응도 못했죠. 또 SA-11 부크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SA-22 판치르 박살내버렸죠. 그러니까 전자전기도 없는 스텔스기도 아닌 F-16들이 막 들어가서 지금 전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러시아제 밀집 방공망의 위력이 이렇다라고 하는 민낯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스텔스에게도 뻥 뚫리는 스펙 그리고 현실이 너무나도 다른 러시아제 방공망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작전이 하나 있죠. 대규모 작전이었는데 바로 소프트 멜로디 작전입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의 북동쪽 끝에 있는 지역의 비밀 원자로 핵시설에 들어가서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핵무기 개발하려고 핵시설을 만들고 있었죠. 거기까지 들어가서 폭격을 한 작전인데 이때 자 시리아의 비밀 원자력 시설을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공습을 해서 파괴한 작전입니다. 시리아의 밀집 방공망은 이스라엘의 공습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으며 전자전에 조기에 무력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G5라고 하는 전자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시리아 전역에다 광역제밍을 걸어가지고 시리아에 아까 봤듯이 그렇게 많은 이 방공 레이더, 방공 미사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침묵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F-16들이 유유히 시리아를 관통해서 시리아 북동쪽 끝에 있는 지역에 가서 폭격을 하고 다시 터키 쪽으로 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전을 한 것이죠. 완전히 깔끔하게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신의교대 군사TV에서 항공전 지금 시리즈를 계속 일요일마다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 해드렸죠. 제가 지금 링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꼭 클릭해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공군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이 작전명 소프트 멜로디 또 그 이전에 또 이라크를 때렸던 작전명 오페라 뭐 그러면서 지금 제가 계속 항공전을 신의균의 군사TV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텔스기가 아닌데도 아까 그 많은 시리아의 그 많은 방공무기를 전자전 한 방에 그냥 전부 다 침묵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만들었던 이 레이더 시스템들이 요즘 21세기에 만든 이 전자전 공격 이 능력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최근에 도입했던 S-300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러시아가 S-400을 갖다 놨어요. 가장 최신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S-400을 갖다 놨어요. 미국이 사드보다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자기네들은 자랑하고 있는데 스펙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이런 전자전 한 방에 다 침묵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그러면 어떠냐? 시리아보다 훨씬 더 낙후되고 덜 조밀합니다. 자, 이 원 한번 보십시오. 덜 조밀하죠? 시리아 아까 다마스쿠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마스쿠스. 이렇게 조밀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F-16들이 들어가서 때려버리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 이렇습니다. 뭔가 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비하면 헐렁하죠. 북한은 원산에 SA-5 하나 그리고
황해남도에 SA5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교대로 켭니다. 뭐 24시간 다 켜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 켜놨다가 요거 끄면 또 하나 켜고 또 이렇게 교대로 켜놓고 있는데 이렇게 시리아는 SA5 5개 그리고 S300 2개 이렇게 해서 중첩 방공망을 장거리 방공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그냥 SA5 2개 그리고 시리아는 SA2 빨간색 원이죠. 45km짜리 이걸 37개입니까? 그렇게 쫙 깔아놨는데 여기는 이제 46개예요. 46개에서 저 한경북도까지 듬성듬성 이렇게 해놓고 휴전선 근방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해안선 또 영변 지역 평양 이렇게 이제 다 북한 거의 전역을 다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과 영변 지역에 단거리 미사일 35km짜리죠. SA3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10개 포대를 평양과 영변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다마스쿠스의 밀집도와 비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에 만든 거예요. 전자전 한 방에 그냥 다 침묵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가 하는 거 보면 전자전도 필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스텔스기가 들어가면 전자전이고 뭐가 다 필요 없죠. 그래서 가장 초창기형 스텔스기였던 F-117 그 조종사가 평양에 들어갔었다라는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야, 평양에 어떻게 들어갈까?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 주변국 또 다른 나라의 방공 무기를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북한은 이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누가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거 막연하게 다 그래 맞아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반박을 안 하죠. 그래서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방공망이다.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다. 이런 말을 정말인 것처럼 다들 알고 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군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능은 정말 거의 뭐 원시적인 그런 방공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은 저공 비행도 전자전도 필요 없었습니다. 보여준 게 있었죠. 바로 2017년 그때 화염과 분노 하던 그 시절에 미국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공격편대군이 북방 한계선을 월선에서 무력 시위를 했었는데 자 괌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 2대와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F-15C 전투기 6대를 중심으로 탐색 구조기와 공중급유기, 헬기 등 30여 대의 지원 전력 등 40여 대의 공격편대군이 야간에 NLL을 넘어서 풍계리 인근까지 접근했으나 북한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미군 발표를 통해 이를 알게 됐습니다. 미군이 이렇게 북한 좀 겁 좀 먹으라고 했는데 북한이 몰라요. 모르면은 작전을 이렇게 돈 들여서 작전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놈들이 정말 모르나 해서 봤더니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갔다 왔다고. 이 전력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헬기까지 가서 공중급유기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채널A 뉴스탑10 출연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스트라이크 패키지 공격 편대군이다. 헬기는 이제 조종사가 만약에 격추되면 그 조종사를 구하기 위한 그 용도로 가는 그런 헬기들이죠. 이제 이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 몰랐다. 이렇게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긴급하게 원산에다가 원산 갈마 비행장에 전투기 10대를 막 전개를 시켰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났죠. 그래서 북한이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양의 또 북한의 이런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서 개전 초기에 미군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공망 제압, 이 시드 작전을 저 제주도 남쪽에서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한 번에 하루도 안 걸려서 한나절 만에 이걸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죠. 전면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전투기들이 마음대로 북한에 들어가서 타격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군이 만들어 버리는데 저는 요즘 터키가 저렇게 하는 걸 봐서 굳이 물론 안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안 해도 지금 딱히 겁나지도 않는 그런 무기들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소프트 멜로디 작전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봤을 때 그 소프트 멜로디 작전을 했던 지역은 이 북한으로 치면 거의 한경북도의 끝이에요. 여기까지 쫙 또 이렇게
거의 영토를 관통해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G5 전자전기 그 한 방에 이 시리아 전역에 있는 방공망이 그냥 전부 침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자전기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공군들 말이죠. 무슨 C-17 수송기 이런 대형 수송기 도입한다. 이런 정말 정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장갑차 싣고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 실을 수 있는 장갑차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전략수송. 전략수송을 어디 하겠다는 겁니까? C-17 수송기 4대 사가지고 그럼 장갑차 4대 짓고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말 정신 나간 소리들이죠. 그냥 공군에 있는 그 수송기 부대들이 니들 전투기들만 좋은 거 사고 우리도 좀 좋은 거 좀 사줘 해가지고 그 몫으로 수송기 부대 몫을 올리니까 그래 니들도 그래 좋은 거 사야지 해가지고 나눠먹기 하고 있는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그래서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데 우리 상황하고 맞지 않은데 돈 쓰지 말고 전자전기 도입해야 됩니다. 전자전기. 이스라엘 보지 않습니까? 전자전기 도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자전기 없어도 모르는데 그런데 전자전기가 없지 않지요. 우리는 없지만 미국은 바글바글하죠. 여기 이제 일본 혼슈 최남단 이와쿠니 여기에 141대대가 있습니다. 이 141대대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그 전담 전자전 부대예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미자와 혼슈 북쪽에 있는 이 미자와 기지에 138대대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미 해군하고 전혀 관계없이 미 공군을 지원하는 부대예요. 이 미자와 기지에 역시 미국의 F-16 전투기들이 또 주둔하고 있는데 이 F-16이 북한의 시드 작전, 북한의 방공망을 때리는 이 전담 임무를 가지고 있는 F-16들이거든요. 이걸 지원해서 하기 위해서 이 미자와 기지에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부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글바글하죠. 그래서 이거 한 두세 대만 들어가면 북한 그냥 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소프트 멜로디 작전을 했던 것처럼 완전히 침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참 부럽죠. 우리도 빨리 전자전기 도입해야 됩니다. 공군 엉뚱하게 전략수송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자꾸 그러면. 자, 그래서 못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안 때리는 겁니다. 북한 정신 차리고 빨리 협상장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정말 살 길은 한국에게 말을 해서 돈 좀 달라고 해가지고 미국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 보냈던 스위스 경치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부인 그리고 딸2 아들 하나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거기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인민들. 그러니까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그 가장 큰 원인, 어떤 분은 미국의 그 버니 샌더스가 네. 민주당의 후보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진 네. 그 시점에 이 나스닥 다우지수가 폭락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 관련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네. 분도 있지만 어쨌건 네. 가장 큰 요인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그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가지표나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단순한 이제 심플 리그레션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다차방정식이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요소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코로나19도 미쳤겠지만 가장 지대한 영향은 코로나19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과거에 네. 이런 우리 코로나19와 좀 유사한 형태의 전염병들이 네. 일어났을 때의 그 세계 네.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네. 상황이었었는지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은 네. 지금 뭔가 현재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앞을 내다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도 팬데믹을 리뷰를 했습니다. 근래에 있었던. 근데 이제 근래에 있었던 물론 팬데믹까지는 안 왔습니다. 사스도 팬데믹까지는 안 왔고 코로나19가 팬데믹까지 아직은 안 와 있는 거죠. 지금은 에피데믹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WH가 이제 전염병 경보 단계를 이제 5단계, 6단계로 올리면 이제 팬데믹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거의 온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의 몇 가지 리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거리가 멀지만 좀 인문학적으로 패스트를 좀 보고 싶어요. 팬데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흑사병입니다. 그렇죠. 그쵸?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냥 그때도 경제적인 영향이 있었나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보고 사스나 메르스 사태도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그래요. 되는데요. 패스트, 흑사병, 중세 유럽에 발생했던 거죠.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때 보면요, 유럽에 2,4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400만 명이면 지금 북한 인구가 약 2,5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인구만큼 죽은 거죠. 근데 저 당시는 또 14세기니까 인구수가 아주 작았죠. 작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2,400만 명을 지금 여러 보고서들이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레퍼런스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와, 엄청난 거네요. 그 표현들을 제가 영문 표현들을 다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굉장히 신랄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데 이들을 무덤으로 이송하지를 못하는 거,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길거리에 시체들이 난무했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탈리아 뭐 이쪽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실제 문화, 역사, 뭐 사회,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교회라는 이 소위 말하는 그런 교신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에 가서 빌었죠. 나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 죽어 나니까 이거 신권에 대한 붕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그때부터 인본주의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는데 제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 봉건 사회였죠.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농노들을 데리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그 농노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자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그 부자들도 많이 죽었고요.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죽어서 이 그래프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 영국 인구의 흐름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급감합니다. 이렇게 영국 인구가.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줄어들면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두색 그래프를 보시면 인건비가 이렇게 급상승합니다. 이건 목공의 임금을 가지고 추계를 한 그래프인데요. 목공의 임금이 이렇게 수준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봉건사회, 귀족사회 무너지고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이 목공과 같은 농노들의 부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문화의 혁명을 이뤘다면 흑사병은 오히려 농노들 혹은 이제 노동자 계층들의 경제적 수준을 개선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변화가 실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파급 영향,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이런 것들도 참조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걸 좀 근거로 삼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노동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한다든가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전염병들을 보면 이제 사스와 메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스 사태 때는 그 당시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죠. 예, 사스 사태, 2003년 사스 사태 때를 보면 사실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스 발생자, 감염자는 있었지만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는요, 주로 사스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대외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면 좋은. 한국과 중국? 그렇죠. 한국 입장에서의 대외 거래라는 시나리오라는 측면에서 사스 사태를 많이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국내 내수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켜보려면 메르스 사태를 좀 많이 들여다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스 사태를 좀 리뷰해보면 중국의 실물 지표를 한번 보시면 2003년 2분기였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소비가 크게 줄어들죠. 그리고 투자도 줄어듭니다. 많은 지금 기업들이 파란 그래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지표도 이렇게 하락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스 사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거예요.
이 시국에 무슨 뭐 신간을 발간해 뭐 이런 거예요. 신제품을 왜 이때 발표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투자가 미진해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중국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도 이렇게 충격이 있었던 거죠. 쇼크가 그때 있었습니다. 당시 뭐 12, 13% 성장하던 시점인데 9.1%로 크게 급락을 했었죠. 이것도 이제 큰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스 사태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중국 경제가 그렇게 위협을 받으니까 물론 전제는요. 2003년과 지금 2020년에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더 우리가 높아졌죠 지금. 훨씬 높아졌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1위국이 미국이었고요. 2위가 일본이었습니다. 3위가 중국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거죠. 일본은 많이 밀려났고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 사스 사태의 리뷰를 보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전개하면 되겠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은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실제 한국의 월별 수출액을 보시면 당시 2003년에 우리나라 1월달, 2월달 쭉 수출 증가율을 한번 보십시오. 전체 수출 증가율이죠. 월별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 두 자릿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2019년 한 해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이었거든요. 줄고 또 줄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로 이렇게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5월 달 들어서 3.5%로 크게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의 뭐 4분의 1 가까이. 네, 그렇죠? 증감률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대목이고요. 재밌었던 일 하나가 있었는데 사스 사태의 충격이 우리나라는 벗어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2003년에 왜 한국만 사스 사태를 벗어났을까? 그 원인을 잘못 추론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김치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뉴스에 좀 나왔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치 수출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는 김치 수입국이죠. 중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입합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재배하는데도 그 원자재의 단가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배추를 재배해서 김치를 만드는 제조 원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폭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상수지 적자에 해당되는 김치 무역을 유지해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대중국 김치 무역인데요.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가 중국에게 수출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수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다가 2003년 돼서 보세요. 348% 증가합니다. 김치 수출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김치 수출이. 그리고 2003년이 지나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스 사태에 따른 어떤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대외 거래라는 측면에서 관광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은 결국 여행 산업에 영향을 주고 항공 산업, 면세점업 이런 산업에 영향을 주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죠. 근데 실제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사스 사태 때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도 2003년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스 사태에 따른 영향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사실 지금 상황만 봐도 우리 못 나가잖아요. 해외로. 네, 그렇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불안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마 다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한번 가볼까요? 예, 메르스 사태 2015년 당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에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저한테 한 연수기관에서 금융 분야 연수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처럼 강연을 많이 할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강연 취소 요청을 하더라고요. 교육이 다 스탑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여기 이 지표에 다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그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경제심리지수가 6월 달 들어서 메르스 사태가 크게 발생했을 때 급락을 하죠. 이게 100포인트를 넘어서면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100을 밑도는데 큰 폭으로 밑도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예, 그렇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달까지 105포인트를 찍다가 98포인트로 크게 급락하죠.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도는 거죠. 이런 모습들인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결국 소매 판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건 심리 지표고 이거는 실물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매 판매액이 6월 들어서 0.5% 감소하죠. 근데 그 소매 판매액을 여러 이 형태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충격입니다. 이게 소매 판매액이 왜 이렇게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매 판매액이 덜 줄었느냐? 이것은 이 유통 채널의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집객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회피하고 그때 많이 줄어들었던 게 영화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 관람 이런 것들도 같이 줄었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 줄었고요. 그때 백화점 대형마트가 줄어든 만큼 온라인 쇼핑이 급진적으로 늘어납니다. 온라인 쇼핑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있었는데 2015년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역사적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소매 판매액의 일부죠.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금은 전체 소매 판매액의 약 3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이게 2015년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으로 구분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근데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 게 2015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온라인 쇼핑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이때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소비자들이 처음 온라인 쇼핑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귀찮아서 안 하다가 원래 하던 행태대로 이게 수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수용성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 마트 가던 사람 마트 가는 거였죠. 그러다가 처음 온라인 쇼핑을 경험했는데 이거 편하네? 더 저렴하네? 편리하네? 그걸 인식하면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그 전환이 급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 업종들로 좀 보셔도 제조업도 역시 둔화되죠. 왜냐하면 생산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품을 출시해봐야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자동차 안 사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 안 사는 거예요. 도소매업은 방금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당연하죠. 왜냐하면 5개 활동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수나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가 산업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서 매출액이 급감하는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한국 경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게 과거 얘기를 하면은 네. 그랬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이게 바로 우리 현재 당면한 네. 문제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 봐도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의 야외 행사 뭐 대중 교육 네.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네. 이벤트라든가 네. 이런 모든 게 다 취소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제가 어떤 표현으로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한 칼럼을 한 신문사에 기고를 했는데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나비 효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3월 강연이 다 취소됐습니다. 이런 연락이 주최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강연 취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강연 취소는 그 해당 포럼 행사의 취소고 그 포럼 행사의 취소는 거기에 초대되는 수많은 글로벌 VIP들의 여행의 취소고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관람객들의 취소가 됩니다. 거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VIP들을 모시는 그 렌탈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그 렌탈 서비스업의 기사들이 가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결국 이런 걸 외주를 주는 거죠. 이런 포럼 행사 주최자가. 그러면 이들의 이 렌탈 서비스 사업자의 수입이 줄고 그리고 이 매출 자체가 주니까 기사의 무급휴직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기사의 수입이 줄어들고 이것은 이 아이에게 제공하는 용돈의 규모도 줄어든다. 이게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흑사병의 사례도 그렇지만 사스 사태나 메르스 사태 때를 보면 대외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자체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그 그래프 가운데 좀 네. 돌려서 봐주시면 네. 저거 네. 여기도 그렇고요. 사스도 예. 그렇고 하나 좀 다시 넘어가면요. 예. 아니요, 그 앞뒤로. 예. 지금 요거. 예.
지금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꺾어지는 시기가 네.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네. 그다음부터 다시 그 시점에서 회복 시점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 사스 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메르스 사태 때는 정말 당시 되게 심각했던 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2, 3개월 후서부터는 다시 반전이 된 것처럼 예. 지금 우리가 너무 큰 공포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것도 역시 한 2, 3개월 안에 예. 다시 바닥을 찍고 네. 우상향으로 가는 네.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경기 부양책들도 있고요. 또 경기 부양책에는 통화 정책만 다뤘지만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 정책의 모습도 대단한데요. 역주기 정책을 펼칩니다. 역주기는 이렇게 꺼질 때 꺼진 수준을 다시 상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가감없이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가 미진해져요. 그러면 법인세를 절감시켜줘요. 그 투자를 단행한 만큼 세금을 절감시켜주고, 그 소비가 부진해지면 또 역시 소비세를 또 절감시켜준다든가, 이렇게 소비 쿠폰을 발급해준다든가, 수출이 둔화되면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킨다든가, 또 미중 무역 분쟁의 과정에서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때리면 관세를 때린 만큼 위안화를 절하시켜서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드는 이런 역주기 정책을 펼치는데, 그러면 이 소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 경제 회복, 복구를 위한 중국 경제의 경기 부양책에 우리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너무 지금 현재 너무 그 깊은 공포심에 빠져 있기보다는 네.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프들을 보면서 네. 어떤 많이 하락됐던 부분 가운데서 어떤 네. 산업이 다시 올라갈 것인가, 네. 그 튕기는 네. 그 상승 효과가 좀 더 클 것인가, 혹은 각 정부들이 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쏟아내고 네. 그것이 시장에서 잘 못 보내고 계시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마스크 한 장 사기 힘들고요. 기침만 조금만 나와도 평상시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덜컹덜컹 겁이 나고, 주변에서 기침 소리만 나와도 덜컹덜컹 겁이 나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확진자 가족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망한 분의 가족들은 얼마나 원통스럽고요. 이런 날인데 나 하루하루가 참 주말이 주말 같지가 않습니다. 평안하지가 않고. 그런데 이걸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지 꼼수를 부려서 선거에 이기는 거에만 정신 팔려 있는데요. 이 뉴스를 보시죠. 민주연구원, 그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거기서 이런 게 나왔답니다. 비례연합 참여해야 총선 승리한다. 이런 대외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회에는 알리지 말라는 거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참, 이 사람들이요. 이해찬, 이낙연. 그 기사를 좀 보면은,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이가 원장이에요. 이 양정철이가 지금 선거, 뒤에 군수창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양정철이. 여기서,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지도부라는 건 뭐 이해찬 하고 이낙연 선대위 위원장, 이인영, 윤호중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한 거죠. 양정철이가 수차례 토론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례정당을 연합정당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참여할 경우, 비례당에 참여할 경우 의석수가 22석인데 미래한국당이 18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왔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진보정당이 위성정당의 선거를 치를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6, 7석, 정의당이 9석,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 그러니까 비례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진보 지지자가 결집되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견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반면에 진보 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비례대표 6석이나 7석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의당이 9석을 가져가고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참패한다.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보고서예요. 야,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철판을 깔았어요. 애초에 이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꼼수를 부려서 한국당의 의석수를 다 뺏으려고 이걸 한 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그랬는데 그 정당 방위 차원에서 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만들면서 미래한국당에는 비례정당을 어쩔 수 없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불리하니까 자기네들도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쪽엔 정당 방위로 만든 거고 그 꼼수에. 그랬더니 또 불리해지니까 또 이래.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양정철이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해찬과 이낙연이도 이걸 받아들여서 비례정당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기네들이 한 말이 있고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세 말을 하고 행동을 조변석계로 하루아침에 확탁 요 난리들을 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이 우한 폐렴 사태에 요런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건데요. 기사에 보면은요. 이제 결국은 참여한다는 소리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구 싸움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한국당이 아니든 통합당이 이제 잘해야 되는데, 선거의 단일화를 꼭 성공시켜야 되고, 이 선거 단일화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양쪽이나 세 군데 또 무소속 이렇게 나와서 우파가 분열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낙관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통합이 지금 아직까지는 거대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 기사를 보면요, 이제 공천을 했어요. 한국당에서 공천을 했는데 TK를 많이 피바람을 불었군요. 피바람이 현실로 됐다. 자세히 보니까 TK 현역 55%가 물갈이 됐습니다. 이건 잘한 거 아닙니까? 공천 잘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떨어진 분들, 김석기, 백승주 등의 친박 4명이 TK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 이미 5명 했죠. 그러니까 합쳐서 11명이 교체되니까 이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TK 현역이 55% 물갈이 됐다. 김영호 위원장의 약속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죠. 절반 이상은 물갈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될까 했는데 진짜 절반 이상이 물갈이가 됐나요? 55%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등은 6명은 공천을 받았고요. 달서병에는 김용판하고 조현진이가 맞대결을 벌이게 생겼네요.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진박이다 아니다 이런 거 염두에 안 두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심판을 했다. 그래서 TK 현역 55% 물갈이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지금 잡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국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이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잡음이 나오는 거를 너무, 저 보수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잡음은 나오게 돼 있는 거고, 그래도 55% 물갈이 했으면은,
잘했다는 쪽이 더 우세하니까 자, 두고 보자. 잘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잡음을 내는 사람들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잡음을 내는 사람들은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들이 떨어졌으니까 억울하니까 공천 관리가 공정하지 못했다. 내가 억울하다. 뭐가 잘못했다. 이 어차피 그 정치인들이 원래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떠들어지져 되겠어. 그런 거가 기사라도 좀 나오고 그러면은 야, 이 보수우파는 저래서 망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원래 지저대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TK에서 그래도 55% 물갈이 했구나. 그래 그 국민 여망에 부합한 거 아니야? 부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천 관리에 물론 100점짜리는 없겠죠.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잡음도 나오고 미스도 조금 있을 거예요. 미스 있겠지.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좀 했어도 큰 실수가 아니면 좀 우리가 기다려주는 자세도 필요하다. 실수가 있는 거는 제가 몇 가지 저도 안타까운 거 있는데 어떻게 100점 만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80점 이상 공천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쪽으로 의견을 모아야지 그 잡음 내는 사람들한테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잡음 내는 사람들한테 부탁드리면 이건 좀 이따 지금 공천에 탈락했다고 잡음 내면 비겁하게 뒤에서 그러면은 다음이 없습니다. 정치 그만할 거예요? 그만할 거면 그렇게 해. 근데 선거가 이번 하나뿐이에요? 정치가 끝났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끝났어요 이걸로? 종신집권이야? 아니잖아요. 4년 후면 국회의원 선거 또 있고 또 얼마 있으면 또 지방자치 선거 또 있고 대통령 선거도 또 있고 그래요. 당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다시 정치하려면 여기서 깨끗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이 있어. 국민들이 또 그렇게 인정을 해. 근데 지역구 주민들도요. 저거 공천 떨어지자마자 개소리하고 그냥 자기네 당에다가 해당 행위하고 그래. 안 돼. 낙인 찍힌다니까 당신들 위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억울한 점이 있겠지. 떨어졌으니까. 안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망원이 공동묘지 가봐요. 죽은 사람들 다 사연이 있어. 억울한 점이 있겠지. 억울해도 대의를 위해서. 대의가 뭐예요? 자유우파가 승리해야 되잖아. 그 대의를 위해서 그래 좀 내가 이번에 공천 떨어진 거 억울해. 억울하지만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나만 공천 받아야 되고 어떻게 나만 이겨야 되고 나만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자제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보면은요 여기 교체 대상자가 컷오프가 김재원, 강석호, 백승주, 김석기, 곽대훈, 정태옥 의원들이 컷오프 됐군요. 그리고 불출마 기존에 유승민, 김광림, 최교일, 장석춘, 정종섭, 유승민 빼고 요 네 분 불출마 선언 미리 한 건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유승민은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하시기를 제가 그것도 다시 거듭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천자를 보면은 단수공천 6명 나왔는데 곽상도, 대구 중남, 김상훈, 대구 서, 윤재옥, 대구 달서울, 추경호, 대구 달성, 송원석, 경북 김천, 이만희, 경북 영천, 청도에 단수 공천을 받았네요. 전환 배치는 지역을 옮겨서 했다는 거죠. 주호영 의원을 대구 수성을이었는데 원래 지역구가 대구 수성갑에 누굽니까 김부겸하고 붙이기 위해서 전환 배치했네요. 그리고 포항 지역구 두 곳은 아직 발표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대구에 피바랍니다. 무슨 어쩌다 이렇게
잡음들이 나는데 공천 관리가 100% 100점 만점은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80점 이상 90점 가까이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TK의 55% 현역 의원 날린 거는 점수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점 받으면 좋지만 어떻게 만점을 할 수 있어요. 김영호 위원장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조금이라도 공천 잡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사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친해도 능력이 있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공천 신청해서 올라왔으면 점수 줄 수도 있지만 나하고 친한데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 과감히 탈락시켜야지. 아니면 능력이 안 돼. 그럼 탈락시켜야지. 사천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자부무시 해주기를 기대하고 시청자 여러분은 100점을 기대하지 마시다. 80점 이상만 되면 우리가 박수 쳐주고 응원하자. 그리고 떨어진 사람 다시 말씀드리는데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참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이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다시 정치를 하려면 쿨하게 산뜻하게 받아들여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의 미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 대통령 경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연설 멋지지 않았습니까? 깨끗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뭉치자, 잊어버리자. 공천 과정에서의 경쟁 과정에서의 잡음은 잊어버립시다. 깨끗하게 저는 승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령 된 거야. 당신들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아니라 별거 다 할 수 있어. 잡음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은 우리가 지킵시다.